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현실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률 문제니까 한번 잘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3조에 보면은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이제 이런 겁니다. A와 B,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주택을 임대인이 이렇게 C에게 양도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요 양수인이 내가 소유자니까 나가라. 그러면 보통 A는 대항할 수 없죠. 계약은 이제 A와 B가 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조항입니다. 임차인은요,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에 보면은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A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이 C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양수인이 이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만약에 1억 원을 임대인이 받았다면요, 이제는 그 보증금 반환 의무가 C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는 C가 임대인인 거예요. B는 임대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임을 지급한다. A는 이제 C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경우에 아예 요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서 C가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대항력이 있은 이후에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은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조의 2를 보면은요,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이거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저당권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지 않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입자도요, 그 주택의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으면요, 그러면 마치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의 3을 보면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가면 다시 이제 임차인을 구하면 주겠다. 뭐 이런 이유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5항에 보면은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뭐 이렇게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유지가 됩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돼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기존에 가졌던 임차권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5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뭐 다른 곳에 이사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되는 걸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의 5를 보면은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을 보면은, 경매가 되면은, 임차권은 이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뭐 경매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경매에서 무조건 그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전에 이미 저당권자가 먼저 있다든가 가압류권자가 먼저 있는 경우에는요, 어떤 이제 뭐 인도 전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 대항력이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이제 요 주택이요,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A 소유 주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B에게로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자, 그런데 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요 B에게 그대로 인수가 되겠는가, 아니면 소멸하겠는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은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요. 가처분, 가등기, 뭐 전세권, 임차권, 이제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이제 요 부동산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경매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이런 권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소멸할 것이냐? 아니면 인수가 될 것이냐? 만약에 이런 권리가 다 소멸이 된다면, 그리고 깨끗한 소유권이 B에게로 넘어간다면요, B의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사용수익 처분에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니까 뭐 기꺼이 제값을 주고 경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권리들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가 된다면은요, B는 낙찰은 받았지만 사용수익 처분에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요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지 않느냐, 뭐는 소멸하고 무엇은 인수가 되느냐, 그런 권리 분석을 경매에서는 잘 해야지 됩니다. 자, 요 권리들 중에서요, 자,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요,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변제에 관심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당권자에게는요,
그 낙찰된 대금에서요,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배당만 해주면 만족하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이게 돈 받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돈 받는 게 주된 목적인 권리가 또 있습니다. 가압류입니다. 자, 가압류도 내가 금전 채권을 피고전 권리로 가질 때 어떤 보전 처분을 한다. 그럴 때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어떤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갖는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가처분을 하겠죠. 근데 내가 피보전 권리로 갖는 게 돈 받을 게 있다. 1억 원 받을 게 있다. 그런 경우에 보전 처분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의 경우도 경매에서는 그냥 소멸이 되고 그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배당을 직접은 안 하고 이제 공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지상권 가압류 이거는 돈 받는 게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에서 소멸이 됩니다. 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지상권이든 가처분이든 뭐 관계없이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서 다 같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없었던 권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깨끗한 상태에서 아직 지상권, 가처분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당 목적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높게 파악을 해서 많은 돈을 빌려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설정된 이러한 권리들이 소멸하지 않는다면요, 낙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아도 사용 수익에 제한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없었던 권리,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생긴 권리들은요, 경매에서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같이 소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의 경우도 그 이후에 생긴 권리들은 가압류가 소멸되면서 같이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여러 권리들이 어떤 거는 소멸이 되고 어떤 거는 인수가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요. 저당권 가압류는 소멸이 되고 저당권 가압류 이후의 권리는 같이 소멸이 된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이 경매 이 목적물에 지상권이 먼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상권. 자,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요.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B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주된 관심이 돈 받는 게 주된 관심이 아니죠.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기간 동안에는 지상권자가 계속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있더라도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낙찰을 받을 때 지상권이 인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맞게 입찰 가격을 써서 내야 돼요.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써서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3주의 5에 보는 것처럼 세입자가 만약에 입주 전입 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세입자 전에 이미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있다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거기 때문에요. 경매에서는 저당권 가압류는 소멸하고 그 이후는 같이 소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3주의 5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뭐 제일 먼저 이렇게 대항력을 이렇게 가진 경우에는요. 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매에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 뭐 가압류가 먼저 돼 있었던 경우에는 이 대항력은
같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은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으로 합니다. 이게 일반 임대차의 특징이죠. 일반 임대차의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적어도 2년은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은요, 그 4조에서 이제 임차인은 이제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그런 경우 임차인이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자, 6조의 계약의 갱신인데요. 올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1항에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시적 갱신인데 이게 이제 일반 임대차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에서 미리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갱신 거절한다?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갱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2개월 이 정도는 임차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 목적물을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그걸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에 적어도 말미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것도 일반 임대차의 특징이에요. 일반 임대차의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보잖아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적어도 또 2년은 또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2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해요.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조의 3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차인이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되고요. 2항에 보는 것처럼 계약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장하고 있었잖아요. 임차인의 임차 기간을 2년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한번 갱신 요구를 해서 이제는 4년을 이제 보장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더 두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주장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세입자의 이제 그 어떤 임차 기간을 4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에 보면은 갱신되는 임대차는요,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요. 차임과 보증금은 7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7조 범위를 보면은 그게 이제 5% 범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조에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액수도 이제 제한이 있고 또 기간도 이제 제한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 이내에는 이제 그 청구를 못 하고요. 또 한번 증액이 있은 후에 또 1년 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에도 5%라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1년 내에 또 할 수는 없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조의 경우에는요, 소액 보증인이다. 그래서 보증금 중에 이제 일정 범위 내에, 그러니까 좀 영세한 그런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우선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건은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까지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입주 전입 신고가 된 경우에는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있는 보증금을 낸 세입자의 경우에 일정 금액의 경우에는 뭐 최우선에서 배당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전입 신고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그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걸 이제 그 세입자가 받게 되는데요. 최우선 변제권, 요 8조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은 비록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일정 범위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칙에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적용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전세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그 전세를 이제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세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여기 이제 임대인에게 이게 뭐 1억 원의 전세금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보통 월세에 뭐 2, 3개월 뭐 이 정도로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세 상당한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으로 가름하는 이제 그게 예전부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1억 원을 전세금으로 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A는 이제 전세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뭐 인도도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했다. 그러니까 물권법상의 전세권자이기도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세, 그러니까 요 전세권이면서 또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인 경우에 또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아예 이제 이런 전세권하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가 또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전세권 등기를 그래서 물권법상의 전세권자까지 된 경우하고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만 받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판례입니다. 요 사례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은 요 A가요. 요 A가 이제 어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근데 요 주택을 매수해서 계약금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 B가 이제 주택을 임차를 하는데 요 C라는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요 이제 A가 지금 매수한 요 주택을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B는 좀 불안하겠죠. 아직 A가 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요 A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오는 날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안내를 해서요. 그래서 요 A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세권 등기까지 안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어떤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전세권 등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래서 A 앞으로 이제 요 등기를 해오는 날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요 B가 받은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A 앞으로 등기가 되는 날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당일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당일에 D에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뭐 1억 원에 돈을 빌렸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못 갚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B의 입장에서도 이제 받을 그 보증금이 있죠. 뭐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 그 다음에 요 D 은행도 이제 피담보채권 1억 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선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B가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건 언제입니까? 요 A 앞으로 등기가 되는 날 당일에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죠? B는 그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만 대항력이 그 다음 날 생기잖아요. 다음 날 0시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요. 대항력이 전제가 된 거예요.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니까 확정일자는 A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받았지만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기는 거니까 요 B의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생긴 거고요. 자, 요 D 은행의 우선 변제권은요.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그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그날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요. D가 피담보채권을 먼저 배당을 받았고요. B는 거의 배당을 잘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B가 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너가 중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세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요. 만약에 요 C 공인중개사가 처음 안내한 대로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은 B가 먼저 배당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은 보통은 요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같은 이제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이제 했을 거니까 보통 A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서 바로 B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요 뒤에 저당권은요 그 이후에 설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요 전세권 등기가 우선했을 것이다. 이게 우선했을 것이다. 그래서 B가 전세금을 다 배당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바꿨잖아요. 이 공인중개사가 이거 전세권 등기 안 하고 요걸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잘못 안내를 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과실상계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7페이지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담보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권고하였으며, 그러니까 요 전세권 등기보다는 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바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바로 전세권 등기가 돼서 그날 전세권 등기가 된 그 시점에서 바로 손변제권을 가졌을 텐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당권이 먼저 이렇게 설정이 돼서 여기가 우선하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해서 전세권자가 된 경우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보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워낙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전세권자가 된 경우에는 만약에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제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마치 저당권자처럼요 전세권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우선 변제권만 갖고 있다. 그 경우에는 바로 경매는 신청할 수 없고요. 집행 권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승소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뭐 1억 원의 이제 전세금을 이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지만은 이게 이제 전세금의 성격, 그러니까 전세금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억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전세권까지 설정을 했다면요. A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자로도 보호가 되고요. 만약에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A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면은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A가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딱 먼저 된 거예요. 그 주택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와 전입 신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진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의 보호도 이제 받게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도 함께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을 실행을 했다 이거야. 전세권을 실행해서 만약에 8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거야. 2천만 원을 배당을 못 받았잖아요. 예, 보통 전세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면요. 8천만 원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나 입주 전입 신고까지 했다면 대항력까지 가졌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호를 다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3번도 이제 거의 비슷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권리를 다 겸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그 전세권자로도 보호가 되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도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금 일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았다. 못 받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되는데, 자, 뭐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임대인은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꼭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다라고 하면 그 임대인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판례를 보면은 자 만약에 어떤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A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입찰 가격을 이제 최고가로 써서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서 요 B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자, 그 경우에 B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B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A하고요 만약에 2020년 뭐 7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에 B는 이제 입주 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바로 B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A가요 매각 대금을 다 낸 게 2020년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이고 그 다음에 A가 C에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만약에 요 B가 7월 1일에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면 B의 우선 변제권은 7월 2일 날 바로 생기겠죠. 바로 생기기 때문에 요
C가 7월 2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요 B의 우선 변제권은 7월 2일 0시, 그죠? 그 다음날 2일 0시, 7월 2일 0시부터 생기는 거고, C의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등기소문 열고 저당권 설정하고 생겼을 테니까 여기가 우선할 수 있겠죠. B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권가 매수 신고인은 적법하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B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거야. 따라서 요 B가 C에게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자, 뭐 이런 이제 판례인데요. 자, 그 다음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자, 2번 판례인데요. 자, 2번 판례도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담보 신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했는데 이제 A가요, 요 부동산을 요 B에게 담보 신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립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요, A에게서 B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소유권자는 이제 이렇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주택에 대한 임차 권한은 수탁자가 B가요 가지게 됩니다. 신탁자에게는 이제 그러한 임대차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A가요 이거를 이렇게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7일에 임대차 계약을 C에게 체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담보 이제 신탁이요. 아마 목적을 다해서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요 A 앞으로 다시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게 2014년 4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 신탁에 의해서 A에게서 B에게로 갔다가 아마 이제 그 목적을 다 이제 이루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신탁자 앞으로 이제 귀속이 된 거예요. 4월 8일 날요. 자, 그리고 그날 이렇게 D에게 A가 D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신탁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수탁자가 이제 임대차를 할 권한이 있는 건데 신탁자가 1월 27일 날 C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다. 따라서 입주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C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월 8일 날 신탁 이게 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A 앞으로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A가 C에게 임대차 할 권한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A가 D에게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B에게서 A에게로 이전 등기가 됨과 동시에 요 C는 이미 입주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효력이 있는 건데 훨씬 이제 2014년 1월 27일에 이미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바로 2014년 4월 8일 그때 바로 A 앞으로 등기가 된 그 시점에서 바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력을 가진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요 부동산이 경매 저당권이 실행이 돼 가지고 뭐
이게 이해계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대항력은요 유지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대항력이면은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소멸이 되고 대항력도 같이 소멸이 되잖아요. 근데 대항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면은 이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안에서는 A 앞으로 이렇게 회복 등기가 되는 순간 바로 C는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A 앞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이 그날 뒤에게로 된 거니까 대항력이 앞선다는 겁니다. 저당권보다요. 따라서 이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C는 여전히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요 판례입니다. 자, 근데 10페이지에 보는 것처럼요. 자,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그 판례를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판례하고는 뭐 좀 다르다 사안이. 그리고 뭐 그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다른지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판례 사안과 그 전 판례 사안은 거의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그 전에 봤던 판례는 그러니까 8페이지 1번에 있는 판례는 폐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A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잖아요.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서 B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2020년 7월 1일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를 이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B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이거야. 왜? 아직 여기는 적법하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돼 있다가 7월 2일 날 2020년 7월 2일 날 여기가 매각대금을 다 내서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요 B의 대항력은 생긴 것 아닌가 이게. 그 전날 이미 전입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 7월 2일 0시가 되면서 전입신고했던 대항력 확정일자를 바로 갖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소유자가 된 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A가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B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판례에서는 일단은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그런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다가 나중에 그런 권한이 생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생긴 경우에 그러면 2번 판례에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전입신고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는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소유권자가 됨과 동시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바로 취득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거기 보는 것처럼 그 판례를 변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문을 조금 남긴 판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랑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판례는 제가 읽어볼 때는 다른 게 맞습니다. 결과가 다른 게 맞다라고 하면 제게 이메일로 그런 의견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대항력입니다. 자, 대항력. 이게 주택 상가에 있어서 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 판시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대항력은 등기된 물권의 보금가는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에 있는 대세적 효력을요. 그러니까 입주 전입 신고만 되면 그러한 물권적 효력을 마치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좀 더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은 계속 존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전입 신고를 했어요, 주택에. 그래서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한 그때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전입신고했을 때의 대항력을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요. 대항력을 가졌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을 잃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다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처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요. 그럼 대항력을 잃게 돼요. 그 사이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저당권 가압류보다는 뒤에잖아요. 후순위잖아요. 따라서 경매가 되면은 이 대항력은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 가압류 이후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돼야 되는데 만약에 가족의 일부가 그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요, 가족과 함께 다 이전을 했다가 이제 다시 원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보면은요, 자, 2번에 보면은 이게 A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A가 거기에 전입신고가 이제 돼 있고, 그래야 이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이거를 B에게 전대차를 줬다 이게 전대차를 줬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은 전차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요?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인이 돼 있어야지 전대차를 해놓고 임차인이 거기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그건 부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 존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전대차를 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요 임대인이 이제 어떤 회사였는데요.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임직원들의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또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A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에게 이거를 전대차를 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요 임대인이 부도가 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대차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전차인은요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차인은요. 그리고
요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요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은 계속해서 유지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임대인에게 1억 원의 이제 보증금을 이제 지급을 했어요. 자, 이게 C에게로 목적물이 이제 양도가 되면은요, 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야. 대항력이 있다. 여기가 뭐 전입신고했다. 여기가 입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 자체가 이렇게 승계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도되기 전에요. A의 채권자인 갑이 1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요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거야. 가압류를. 자, 그렇게 되면은 가압류가 되면은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요 1억 원을 지급하면 안 되죠. A의 입장에서도 변제받거나 처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인은 요 가압류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임대차 목적물이 요 주택이 이렇게 C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이렇게 승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제3채무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C에게로 승계가 된다고 하면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C는요,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서 지급 금지 이 효력이 요 C에게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C는 그냥 A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렇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지위도 같이 승계가 된다. 이것만 분리돼서 이렇게 남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가 된다. 일체로서 승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야.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물을 이제 처분했다고 해서 집행법상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된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승계가 안 된다라고 봤는데요. 다수 의견에서는 임대인의 지위와 일체로서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주택, 상가 이런 거를 양수하는요,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함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가 이게 지급 금지된 거를 지급한 거니까요. 이중 변제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요. 가압류 처분 금지 이후에 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이 요 가압류 효력이 C에게 미치는 거니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요 C에게 또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C의 입장에서는요. 주택이나 상가를 이렇게 양수받았을 때는요.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있었는지 가압류가 있었는지를 꼭 요 양도인에게 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아예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그냥 반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중 변제 지급 금지가 됐는데 지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A의 채권자인 갑은 그대로 압류 추심 명령, 압류 전부 명령을 해서 이중으로 지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